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는 윤세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을 빛낸 작가 중에 한 명인 니콜라이 고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아무래도 러시아 문학사에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번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외투가 제일 유명하고요. 또 코도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리고 타라스 불바도 율 브리너가 나온 영화 때문인지 나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 중에서는요, 검찰관이 아주 훌륭하고 또 고골의 가장 걸작으로는 죽은 훈이 꼽힙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고골이란 사람 자체도 작품 못지않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독립된 국가죠. 러시아하고 이제 다른 별개의 국가인데요. 니콜라이 고골이 태어나고 자랐을 때는 러시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골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어쨌든 러시아 제국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니콜라이 고골이 김나지움을 졸업했는데요. 김나지움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교 정도 되지만요. 그렇지만 고등학교로 딱 실환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대학교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소수였고요. 그래서 김나지움, 중등 교육 정도만 받았어도 지식인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골도 김나지움만 졸업했지만 나중에 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역사 강의를 한 걸 보면 김나지움 졸업이라고 해서 중등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고골은 자기 고향에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10대 후반의 나이에 청혼의 꿈을 품고 수도로 러시아 제국의 심장인 페테르부르크로 상경을 합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야심은 아주 컸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수도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공을 하죠. 바로 소설을 통해서입니다. 고골이 나름 똑똑한 것이 그 당시에 트렌드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그림도 좀 그려보고 연극도 좀 해볼까 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조가 낭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니콜라이 고골이 포착했던 것이 바로 이국적인 정치. 당시에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여행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많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경, 새로운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잘 아는 우리 남쪽 고향 우크라이나 얘기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막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풍속, 음식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막 조르는 편지도 보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펴낸 작품집이 바로 직간가 근교 야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한가요? 직간가는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실제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야기 서로 이렇게 소설에 가까운 민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골이 소설로 변용을 시켜서 작품집을 펴낸 거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읽힙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지금 현대 시대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읽고요. 또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자기 자녀들한테
아주 즐겨서 읽어준 책이 또 바로 이 직강가 근교 야화라고 합니다. 이 성공으로 고골은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고 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본인에게 성공을 안겨준 이 직강가 근교 야화의 뒤를 이어서 또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 이야기들을 펴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1835년에 나온 작품집 이름은 미르고로드입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그 이름 하에 본인이 잘 아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이야기들을 펴내고 타라스 불바, 그 유명한 타라스 불바도 이 미르고로드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1830년대 중반은 니콜라이 고골의 창작열이 아주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본인이 이제 살고 활동하는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한 연작집을 펴냅니다. 거기서 바로 유명한 코, 외투 이런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는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럽적인 도시입니다.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운하도 많고 유럽적인 건물들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한 겉으로 보이는 얼굴일 뿐이고요. 이 도시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늪지대에 황제 표트르가 세운 도시입니다. 아주 인공적인 도시죠. 그래서 페테르부르크는 역사도 짧습니다. 1703년을 이제 탄생 연도로 잡는데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럽에서 건축가, 장인들을 불러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탄생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그 도시가 세워져서는 안 되는 늪지대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건물들 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뼈가 묻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문학을 봐도요. 페테르부르크가 제정 러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18세기에는 이제 궁정 작가들이 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전제 군주의 업적을 기리는 작품들을 많이 썼지만요. 19세기에 들어서면 푸시킨, 고골, 도스토옙스키 등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애환, 또 도시 빈민들의 어려움, 눈물 이런 것들을 또 잘 포착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 하나는요. 코라는 작품입니다. 환상 문학의 대표로 자주 거론되는 작품이죠. 줄거리를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공의 코가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코의 주인은 그걸 너무나 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코가 없어졌으니 이걸 어쩐다지? 그러면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코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내가 면도할 때 이발사가 내 코를 떼어간 게 틀림없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코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런데 또 더욱더 기이한 것은 코를 찾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코를 발견합니다. 저거 내 코 아니야? 그럽니다. 점점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진 독자라면 이게 뭐지? 좀 많이 어이가 없는데요. 이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코를 발견하고 코한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코가 그냥 어엿한 한 사람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제복을 보니까 그 주인공보다 관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딱 제복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당황을 해서 코 보고 돌아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보다 관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 쩔쩔맵니다. 사회풍자적인 요소가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코와 그 코의 주인 아니면 그 개인과 그 개인의 일부, 신체 일부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인데도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기 신체 일부를 떠받듭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코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좌절감을 느낍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14등관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등관이 제일 낮고 점점점 올라갔죠. 그래서 1등관이 제일 높은데요. 여기서 그 주인공은 8등관입니다. 그래서 나름 높은 관등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엄청
허세가 심합니다. 팔등관이라고 아주 우쭐거리죠. 그런데 자기 코가 나타났는데 5등관, 훨씬 높은 고위 관료로 나타나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독자들이 보면서 이제 많이 웃겨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코가 없어졌다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전락해서 자기 코한테 쩔쩔매다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자아와 그 신체 일부, 어떤 그 둘 간의 관계가 역전되고 전복되는 것.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사회적인 지위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속물성을 풍자하는 거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과연 코는, 5등간이 된 코는 어떤 모험을 펼칠까요? 소설은 또 아주 기이하게 끝납니다. 이 코의 주인인 주인공이 그렇게 코를 결국 놓쳐버리고 코를 찾기 위해서 신문사에 광고도 내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동분서주하다가 코가 돌아옵니다. 이제는 또 한나의 어엿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코를 얼굴에 붙이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코가 그냥 자기 얼굴에 다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이한 이야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적인 풍자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너무 환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러시아어와 문화를 안다면 사실 이성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요. 첫 번째는 당시 러시아에서 쓰이던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죠. 우리나라도 20세기 중반까지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단기를 썼지 않습니까?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요. 러시아도 19세기에는 율리우스력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죠. 그리고 당시 19세기에 서유럽에서는 이미 그레고리력을 채택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좀 늦었습니다. 뒤처졌죠. 그래서 19세기에는 그냥 계속 율리우스력을 썼는데요.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 귀족들, 그래서 서유럽과 어떤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둘 달력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귀족과 지식인들은 러시아가 쓰는 달력과 서유럽이 쓰는 달력이 다르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 날짜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두 달력 간의 차이가 한 100년에 한 1일씩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19세기에는 12일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력 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번 소설을 다시 보실까요?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사건이 3월 25일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했다. 날짜가 3월 25일이죠. 그리고 소설이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다. 한때는 5등관 행세를 하며 마차를 타고 장안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떠들썩한 소동을 일으켰던 코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다시 제자리에, 즉 코발료프 소령의 얼굴 한가운데로 돌아와 앉은 것이다. 어느새 4월 7일이 되어 있었다. 코가 난데없이 다시 돌아와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코가 다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구글은 명시합니다. 어느새 4월 7일이 되어 있었다. 별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두 달력 간의 차이,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 두 날짜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월 25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바꿔보면 바로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요. 그 코가 없어진 건 사실 같은 달력으로 다 이렇게 통일해서 본다면 4월 6일이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월 7일 아침에 일어보니까 코가 있더라. 결국 코가 없어져서 그 일대 소동을 벌였던 것이 결국은 그냥 하룻밤의 꿈이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목이 코죠. 그런데 코가 러시아어로는 노스, 그렇게 읽는데요. 그 끼를 문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라틴 문자로 보면 마치
HOC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끼릴 문자로 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뒤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손이 됩니다. 예, 그게 끼릴 문자로 SON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도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손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목을 읽으면 코가 되고요. 뒤에서 제목을 읽으면 꿈이 되는 거죠. 구걸이 독자에게 보내는 농담. 한 일대 소동이 벌어진 건 사실은 꿈이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코입니다.